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KB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방송됩니다. 이번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처음 언급될 걸로 보이는데요. 논란이 시작된 게 작년 11월 말이었으니까 2달 만입니다. 그동안의 대통령실 입장과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명품백을 받게 된 배경과 과정, 사후 처리 상황을 전달하고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대책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국민 여론은 대통령과 배우자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죠. 심야 시간대에 그리고 사전 녹화라는 대담의 형식까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딛고 의구심을 풀어낼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화를 더 돋을 것인지 잠시 후 신년 대담 이후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판단하겠죠. 자,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나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2월 7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순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노관규 시장을 대상으로 소통 부재, 일방통행식 시정 운영에 대해서 비난의 입장을 냈네요. 네, 순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노관규 순천시장의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 행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노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일 쓰레기 소각장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와 강변도로 원상회복대책위원회, 조례호수공원 쌈지숲 지키기 시민모임, 순천시 농민회, 순천 자볼드 노조, 순천만 국가정원 노조, 건설노조 등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연양동 우리은행 앞에서 시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노관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행정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시민 공동체가 갈라지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노 시장이 대화와 소통 행정이라는 행정의 원래 자리로 돌아와 주민재권을 실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집회를 가진 지역 시민단체들은 최근 입지 선정과 관련해 순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관련 반대단체와 근로자 고용 승계 문제로 순천시와 갈등을 빚어온 순천시 민간 위탁 사업인 자벌드와 국가정원 노조, 오천동 그린웨이 원상 복구 요구 주민단체, 농민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한 농민회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의 합동 집회는 그동안 순천시와 개별 사안으로 갈등을 벌여온 지역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을 천명하고 순천시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순천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지역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일종의 일괄 타결을 노 시장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시민단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 입장 변화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집회까지 벌이며 노관규 시장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살펴보면 이 농민 관련 예산 증액 논란이나 호수공원 쌈지공원의 잔디광장 조성 사업의 경우 이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시의 입장 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분야지만 일부 쟁점은 순천시의 입장 변화를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많습니다. 이 당장 쓰레기 소각장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순천시의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순천시가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오천동 그린웨이 원상복구 문제도 순천시는 그린웨이를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와 국가정원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문제도 순천시가 당장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직고용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채용하지 않는 이상 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완전하게 보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순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집회를 통해 순천시의 불통행정 중 일부 사안은 노관규 시장의 독선에 동조하고 있는 순천시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순천시 의회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번 순천 지역 시민단체들의 단체 집회는 과거 지역의 순천만 습지보전 활동이나 화상 경마장 개설 같은 지역에 중대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순천시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소신이냐 불통이냐를 따진다면은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순천 시민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지역 여론을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일이 진척이 될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광양시 공직사회 내부에서 광양시가 단행한 청원경찰의 인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 조직 내부에서 최근 광양시가 진행한 청원경찰의 인사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는 광양시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인사가 발표되자마자 광양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청원경찰의 근무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원 배치도 적절치 않았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불만을 제기하는 글에는 이번 청원경찰 인사가 특정 업무 근무자들에 대해 순환 근무가 시행되지 않았고 또 4년 이상 또 7년 동안 이 자리를 한 번도 안 바뀐 사람도 있었다며 이번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게재됐습니다. 특히 일부 게시글에는 청원경찰의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른바 뒷배경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전화를 돌리지 않은 근무자는 불리한 보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암시하는 글까지 게시됐습니다. 예, 광양시의 청원경찰 인사에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서 광양시 입장 있습니까? 네, 광양시의 소속 청원경찰 인사에 대한 불만의 글이 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게재되자 광양시는 언론을 통해 이번 청원경찰의 인사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인사가 원칙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고 일부 청원경찰 근무부서의 경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순환 근무가 아예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양시 관계부서는 자격증 보유 등을 이유로 일부 부서에 장기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만 인사 개입이나 특정인의 편의를 봐줬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청원경찰 근무부서 중 경무부서의 경우 1년마다 근무지를 순환하는 등 최대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광양시의 청원경찰은 정원 38명에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위치와 상징성 논란 끝에 조성된 여수시 관문 조형물이죠. 여수문 상징성 논란이 건립 5년 만에 또다시 최근에 제기됐어요. 네, 여수시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설치된 여수의 여수문이 건립 5년 만에 또다시 상징성 부실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지역 일부에서 여수문이 임진왜란 때 삼도 수궁 통제형이었던 여수의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느낄 수 없어 활용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문 여수 입구 경계지점 자동차 도로에 길이 26m, 폭 5m 규모의 한옥 구조 6교 건축물로 이 건립 당시에도 위치가 부적절하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 등의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최근 지역 일부에서 여수문이 삼도수군 통제형이었던 여수시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여수문이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형물로 가치를 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조형물을 새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하더라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고요. 보완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지적 같습니다. 조형물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일부에서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문이 여수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수문의 격식과 가치를 높이고 건축물의 수명의 연장이 가능한 단청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구조물에 현재 단순하게 쓰여진 여수문이라는 단순한 명칭 외에 전라좌수형이나 삼도수군 통영제, 이순신 같은 문구를 추가로 넣어서 보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문 주변에 대한 정비 사업이나 추가 시설물을 설치해 이순신 장군과 여수시의 역사적인 연관성을 알릴 수 있는 시설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수문 설치 5년이 지난 만큼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작업의 필요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좀 피곤해 보이시지가 않네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왜? 일 있으세요? 왜 피곤하세요? 축구 보고 나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런지 그러셨구나. 예. 왜 두분안 기분이 안 보셨습니까? 좋아서 아니, 전반전 끝나고 네. 버티질 못하고 저는 잠들었는데 기사로만 네. 결과를 확인했는데 안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뭐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야죠. 꼭 잘해야만 우리 팀이니까. 잘하면 보지도 또 않고. 우리 팀으로 하고 싶은 또 생각이 더 많이 들긴 하니까. 잘하는 건 우리 팀. 예. 네, 그래도 또 열심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네. 네. 이번 주에 또 설이 있어요. 두 분 네. 뭐 계획이 그럼요. 어떻게 되십니까? 드디어 새해가 또 밝았는데 명절에는 뭐 가족들하고 같이 뭐 오선도전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해 먹고 뭐 그런 재미로 또 집에서 음식을 좀 해 드세요? 뭐 송편도 빚고 뭐 이렇게 하시나요? 가족들이 하지 제가 하질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양심적이네요. 송 변호사는 항상 말은 그렇게 해요. 뭐 하지 말라고. 근데 또 해놓으면 또 잘 먹죠. 저는 주로 먹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맡은 바 본분을 다 할 뿐입니다. 예. 네. 요즘에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뭐 만두 빚기, 뭐 송편 빚기, 뭐 이런 네. 거는 거의 안 하고 뭐 사 먹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긴 한데 그래도 전 몇 가지라도 막 이렇게 많이 하진 않고 그때 또 부쳐 먹기도 하고 또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외식도 하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또 명절을 그렇죠. 보내는 것 같아요.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기 네. 위해서. 사실 명절에는 진짜 먹는 게 일인 것 같아요. 계속 먹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열심히 먹고 다음 주부터 다시 또 다이어트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판결 기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웹툰 작가로 유명한 조우민 씨의 자녀와 관련돼서 이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데 이제 이 특수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다만 이 선고유예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준 거거든요. 이제 유죄는 맞다. 하지만 여러 사정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탄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해서죠. 네, 예.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선고 자체를 유예하겠다라는 걸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였냐면 이제 주호민 씨의 아내가 이제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들려서 보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녹음된 내용, 거기에서의 어떤 그 특수 교사의 발언 이런 거에서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거였는데 일단 1심 판사 재판장은 뭐라고 봤냐면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다. 예. 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 아이가 스스로 어떤 뭐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또래 아이들보다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뭐 거기에 CCTV가 설치된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을 때는 뭐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증거 능력 인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녹음된 내용 예. 이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했던 발언들을 봤을 때 이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해서 선고를 한 건데 뭐 이제 특수교사가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항소 의사를 밝혔고 아마 이거는 뭐 대법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많은 관심이 있는 사건이라서 가져왔어요. 예. 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가 이제 뭐 주호민 씨 아들이 더 큰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에게 이런 어떤 너무 가혹한 그 형벌을 물리는 것이 좀 잘못됐다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법조계에서는 사실은 이 몰래 한 녹음이 증거 능력이 인정될까 안 될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완전히 똑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놓은 녹음기를 통해서 수집한 어떤 그 몰래 녹취한 그 내용이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했을 때 대법원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봤어요. 보통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는 뭐 그냥 동의 구하지 않고 하는 녹음들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대화자 중에 1인이 녹음한 것은 언제나 효력이 있는 거고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예. 다만 대화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취를 한 것은 효력이 없죠. 근데 이제 그 부모가 그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놓은 건 나는 대화자가 아닌데 일단 넣어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불법 감청 같은 걸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유사한 사례에서 이거는 몰래 한 녹음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 사안은 그 사안하고 좀 다르다. 그때는 일반적인 아이였지만
이 사안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인지 능력이라든지 표현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아이의 어떤 뭐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그러니까 불가피하고 이래서 따라서 이제 특수한 경우니까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분명히 쟁점이 돼서 항소심에서도 분명히 쟁점이 될 것 같고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유무죄 결론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화재 판결 정리해보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찰이 지난해 보험 사기 특별 단속을 했습니다. 검거 건수, 사기 금액 또한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한의사는 교통사고 환자를 딱 5초만 진료를 했대요. 운동요법으로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탔다가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도덕적으로도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점에서 보험 사기 범죄는 근절돼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보험 사기입니다. 준비된 꽁트 먼저 듣고 오시죠. 자, 이라순 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지금 라순 씨 치아 상태가 많이 나쁘지는 않으세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다. 제가 치료비 때문에 엄청 걱정했거든요. 아니 그 한국말은 좀 끝까지 들어보시고 지금 많이 나쁘지 않다고 했지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라순 씨가 원래 치아가 좀 약한 편이세요. 네? 저 이 나이에 되도록 충치도 몇 번 없었고 관리도 잘하고 있었는데 제 치아가 약하다고요? 지금 저 상담하실 분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 번 같은 말 묻지 마시고요. 오늘 치료받을 때 좀 아프셨죠? 그게 다 치아가 약해서 그래요. 좀 이따가 나이 더 드시면 그거 다 내려앉거든요. 일단 치아 보험은 있으시죠? 아니요. 치아 보험은 따로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미 오늘 충치 치료 받아서 어쨌든 뭐 보험 가입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진료 기록을 만질 수 있으니까요. 아, 네? 정말요? 아, 그럼 저도 치아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환자분은 오늘 저를 잘 만난 줄 아세요. 그리고 치아 보험도 한 개 가지고는 보장이 적을 거예요. 한 4개로 4개 넣어갖고 보장을 든든하게 받아야 되니까 이거랑 이거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당장 큰 치료 받을 건 아니니까 보험회사는 모르겠죠? 아, 이거 작성하면 돼요? 여기까지. 그 놀림이 입놀림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상담실장님이, 송 실장님이 네. 예. 다 당해가지고 그냥 호로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쇼폼으로 봤던 그 약간 친절한 듯 하면서 또 자기 이제 말만 하는 같은 말 네. 대묻지 말라고 막 그래버리고. 네, 막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보험 사기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 사기 특별법 꽁트 사례처럼 치과 상담 실장이 치아 보험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뭐 치료를 실제로 받긴 했는데 뭐 좀 상태가 안 좋다, 뭐 향후에 좀 내려앉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탄핵에 하는 것, 이거 당연히 보험 사기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유는 오늘 치과 치료를 받았잖아요. 충치 치료를. 근데 이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서 네. 가입을 하겠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치아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태라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알고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심사를 근데 더 꼼꼼하게 하죠 보통은. 애초에 근데 치아가 건강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속여서 지금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이거는 당연히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선은 이 관련된 법률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네. 보험 사기 방지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정의하는 보험 사기 행위라는 것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꽁트 사안에서도 치아가
지금 아파서 이미 치아가 좋지가 않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가적으로 뭐 진료 기록을 만져서 뭐 보험금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걸 실행한다라면은 보험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럼 가입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뭐 책임이나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에서 봤을 때 이 이라순 씨는 연루자예요. 보험 사기 연루자. 이건 다 알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네, 이야기하는 실장이 거 보니까. 권유를 했잖아요. 그 상담실장이 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치료 받은 거 다 제가 진료 기록을 다 이렇게 만져서 뭐 충분히 보험회사에서는 만약에 이라수 씨의 과거 치료 전력을 보고 아예 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예 없는 것처럼 조작을 해서 이제 보험을 들어놓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라순 씨도 뭐 상담실장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연루가 된 거죠. 연루자다. 네. 아하, 그렇게 보시는 거고. 최근에는 치과에서 뭐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 이른바 의료 종사자들이 친인척까지 동원해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뭐 이런 사례도 있었다 그래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 최근에 이제 보험 회사를 대상으로 치과 치료 보험 사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대요. 예. 그 동안에는 뭐 백내장이나 도수 치료 같은데 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원래 보험 사기가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치과 치료에 관련된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보험 사기의 형태가 뭐 보험 설계사 또 의료 종사자까지 해서 뭐 조직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하. 보통 우리가 이제 치과에서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면은 그 수익은 의사가 챙긴다고 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 그 의료 종사자가 연루된 사례가 나온다고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친인척을 동원해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는 거죠.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과장해서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데 이제 이러한 보험 사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조사해 보면 결국에는 이 의료 종사자들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도 의사가 눈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 사기로까지. 근데 뭐 의사가 그냥 눈을 감아주지는 않았겠죠. 나한테도 네. 조금 주면은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좀 해줄게 뭐 이런 네. 이런 것. 왜냐하면 이 허위 진단서 발급하면 의사도 처벌받잖아요. 크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알고도 그 뭐 용인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뭐 어떤 자신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치과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이 좀 많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더 있습니까 사례들이? 일단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것들을 시술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뭐 100단위 넘게 들잖아요. 뭐 100, 그렇죠. 200 뭐 기본으로. 100단위 뭐 여러 개 하면 막 수천만 원씩도 예. 깨지고 그러는데 임플란트를 공짜로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꼬드겨가지고 사람들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보면 상담실장이 이 고가의 치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모아서 보험에 일단 가입을 시키고 꽁트 사례랑 비슷하죠. 그리고 진료를 받게 한 뒤에 상해로 인한 진료인 것처럼 그 진료 기록을 조작해서 이제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 6곳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와.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 치료라든지 교정이 필요했던 상태였는데 이걸 속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했다라면은 이미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아니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걸 진료 기록을 좀 만져가지고 예를 들자면 임플란트를 공짜로 해줄 테니까 보험금을 많이 타게 해줄 테니까 보험금 많이 타시면 나눠 먹자라고 이제 이들을 꼬드겨서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일부를 또 나중에 돌려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예. 뭐 다른 소개해 주실 사례가 더 있습니까? 또 치과에서 이런 치조골 이식술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반드시 병행되는 시술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제는 그 치아 보험에 보면은 이 치조골 이식술을 보통은 이제 하루에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나눠서 했다라고 해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그 허점을 이용한 건데요. 이게 뭐 하루에 만약에 여러 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건으로만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시술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데 나눠서 한 걸로 하니까 과다 청구가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을 또 유용한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설계사는 보험 설계사는 잘 알잖아요. 네. 어떠한 경우에 약관상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설계사가 치과에
그 상담 가담이 된 실장으로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와. 그래가지고 위장 취업이네, 상담을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례처럼 치과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다 이렇게 해드리는 대로 저만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래서 아까 뭐 조직화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앞서 송 변호사가 말했던 그 사례가 설계사가 치아보험 사기로 구속된 첫 사례예요. 그리고 이제 설계사가 판을 짜고 또 모집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끌어들여야 되니까요. 이제 그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조직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금감원에서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네. 진짜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 머리가 부지런하시고. 좋고 부지런해. 예, 참 이 머리들이 좀 다른 데 쓰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자, 치과에서 일어나는 보험 사기 사례들을 좀 정리해 봤다면 또 잘 알려져 있는 사례가 뭐 교통사고 아니겠습니까? 네. 보험 관련해서 지난해 경찰이 보험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적발된 건수가 수백 건이라 그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치과적인 어떤 진료뿐만 아니라 뭐 도수 치료 이런 의료의 영역 말고도 이 보험 사기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사실은 교통사고 분야거든요. 제일 빈번하기도 하고. 자해공갈단 예. 자해공갈단도 이라고 있지만 했었죠. 대부분 또 차량을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서 예. 보험금 사실 이제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금을 94억 원을 챙긴 보험 사기 혐의자가 155명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사고를 일부러 야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짜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그 교차로라든지 이런데 좀 애매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부러 가고 들이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사고를 유발해서 이제 보험금을 이제 편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비업체랑 짜고 그 수리비를 부풀려서 청구를 하게 들어본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예. 뭐 특별 단속에 적발된 사례들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이 고의 사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고의 사고 혐의자들은 주로 20, 30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냐면 그 우리 이른바 그런 좀 법규 위반을 하는 차량들, 뭐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예. 뭐 역주행 또는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선 변경 시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그 교통 그 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런 차량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법규 위반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적당하게 합의금 주고 내가 쫄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흔히, 하거나 예. 아니면은 그냥 이제 고의 사고 일으켜서 자기 이제 대인 처리도 대인 처리대로 받고 보험 회사를 또 속여서 돈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은 또 현장에서 그냥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또 자기가 보험 대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예.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다 넓은 의미에서 그 보험 사기 범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많이 들었던 것 중에서 일명 뒤쿵이라고 해서 요 자동차 보험 사기 수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치는 겁니까? 그게 뒤에서 이제 쿵 들이받는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 이제 말하자면은 앞차하고 뒤차하고 예. 다 같은 일당들이 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따가 너 신호대기 할 때 뒤에 살짝 들이받을 테니까 내가 들이받고 나면 너희들은 누워라. 일단 눕고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그러니까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할 거 아니에요. 예. 뭐 치료비라든지 뭐 진단 주수에 따라서 또 합의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짜고 하는 행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한번 한 5-6명이 타가지고 예. 뒤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대인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진단 한 2-3주는 사실 병원 가서 타박상 입었어요. 아니면은 사실 뭐 이런데 목이 아프다는 건 사실 드러나지도 않아요. 타박 말고 그냥 목이 너무 뻐근한데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한 진단 2-3주는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뒤에 짠 그 보험사랑 나 뭐 합의금으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앞차에 5명이 타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1인당 합의금이 200만 원씩만 쳐도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짜고 치고 일단은 들이받은 다음에 우리 아파서 들어누웠다, 뭐 입원을 했다, 뭐 치료를 받았다, 치료 받지도 않아 놓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으면 그걸 또 다시 나눠 먹는 그런 형태로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좀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제가 좀 굉장히 강한 의문점이 드는 게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한 것만 하지를 않아요. 수십 건씩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드는 의문은 상습적인 이렇게 거군요. 수십 번, 수백 번씩 이 짓을 하면은 끝까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 참 사람 좀 바꿔가면서 하든지, 그러니까 머리를 좀 쓰려면 제대로 쓰시든지, 아니 물론 하면 안 되는 행위이긴 한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돈 맛을 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적발된 사례들이 막 50건, 100건 그렇습니다. 한 명이 한 경우가. 그러니까 한 번에 하면은 그래도 한 몇백은 들어오네. 또 이런 이 맛에 그렇죠. 또 이제 하시는 걸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게 사실 이제 일부 의원이나 병원에서 이런 교통사고 받아주니까. 환자들만 아예 이렇게 또 이제 아예 광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입원을 해서 계속 그 금액을 늘린다든지 광고 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 너무 많아요. 이런 데가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서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사기까지 연루된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런 뭐 부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일조를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험 사기는 진흥화돼가고 건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늘고 있는데 이 처벌이 솜방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면서요?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는 그 형량 자체는 결코 적지가 않은데 실제로는 이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아까 그 보험사기 방지법에 보면 제8조의 보험사기죄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 형량 자체가 적지는 않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또 가중 처벌하고 또 그 이득액이 뭐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해서 굉장히 형량 자체는 높지만 실제로 5년간 한 연평균 3,100건이 넘는 보험 사기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 사실 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이거는 진흥화가 되고 복잡해지고 조직화가 되기 때문에 검거율 자체는 떨어지는 데 반해서 뭐 실제로 처벌은 벌금 뭐 그러니까 잘하면 또 뭐 초범이면 집행유예 뭐 이렇게까지도 나오니까 이게 계속 전체적인 횡행하는 것 범죄 같아요. 통계를 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70%에 달했다고 하니까 네. 대부분 이제 실제 구속되는 경우는 10건 중에 3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정도로 그러니까 좀 처벌 수위가 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정형 자체는 규정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법원의 양형 기준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뭘 손봐야 되겠습니까? 처벌 수위를 좀 더 높이면 양형 기준도 올라갈까요? 일단은 법정형을 바꾼다라기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법 자체는 규정이 잘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거든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보험 사기를 알선, 유인,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위반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실제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만 처벌할 뿐이지 보험 사기를 알선하거나 이걸 광고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확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선이나 광고를 하는 행위까지도 똑같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이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그 부분은 좀 이제 양형 기준을 다시 선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한 방식일 것 같아요. 그냥 법정형은 무조건 세게만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적용할 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좀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정부가 이 조직형 보험 사기에 대해서 단속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군요. 예, 앞서 그 설계사가 처음으로 구속된 그 치과 보험 그 조직화 그 사기 있잖아요. 있다고 했는데 이제 너무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단순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이제 보험 가입자가 조금 뭐 부당하게 아니면 좀 부풀려 청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상담 실장으로 설계사가 치과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모집하고 그리고 다 공모해서 하니까 너무 커지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거 자시하지 않겠다. 이거 뭐 전담 부서를 조직해가지고 전담 그 기관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거 단속을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험 사기가요.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조대를 넘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넘었다고 해요. 네, 1조 818억이라고 뭐 지금 통계가 엄청나네요.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 그 이제 노만 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사회 악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처벌이 약하다는 말도 계속 나오는 거고 실제 뭐 징역형만 하는 게 아니라 벌금형도 같이 병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그냥 모아두고 있겠습니까? 다 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회수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그대로 따지면은 사라져 버린 돈이네요. 네, 1조 원이라는 그러면은 돈이. 그거에 대해서 피해는 그냥 열심히 보험료를 내면서 열심히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 다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워낙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약관상 이렇게 어떤 거를 악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네. 송 변호사님은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우선은 뭐 이게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교통사고 났을 때
정비업체하고 짜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리비가 한 100만 원 나왔는데 한 500만 원 나온 걸로 끌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험금 타가지고 나눠 먹읍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거 다 적발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중고 부품으로 교체를 했는데 신품으로 정품으로 교체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거 조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감원에서 특별 조직까지 따로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이걸 특별히 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누가 알겠어? 그러다가 범죄자가 되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순간에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가볍게 행동들 생각하실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잡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험회사마다 다 전담 조사부가 다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그리고 예. 워낙 수법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의심이 가면 바로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의뢰합니다. 수사 의뢰하니까요. 결국엔 잡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험 사기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살펴봤습니다. 두 분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가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설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손길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어느 때보다 가족이 참 그리운 날인데요. 명절 맞아서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봉사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 명절이 다가오면요, 모두가 북적북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명절을 기대합니다. 어제 오전 여수 노인복지관에서는 설 명절 맞이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이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신나는 시간을 위해서 한국대중문화예술연예협회 재능 기부 봉사단이 함께했습니다. 예. 이 어르신들은 신나는 노래에 맞춰 춤도 추시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같은 장소에서 어르신들은 봉사자들 덕분에 신나고 봉사자들은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행복과 힘을 얻어간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했던 설맞이 봉사 현장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 여수여와 울 어버이란 노래로 곡으로 가수로 데뷔한 뮤지션, 본명은 김철수고요. 뮤지션 철수야라고 합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대중문화예술연예협회 상임이사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나의 삶, 또 먹고 사는 거, 뭐 그런 게 이제 물론 중요했지만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사회에 어려운 이웃이나 그런 데 또 눈을 뜨다보고 저희 또 어머님께서 몸이 편찮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을 뜨다 보니까 아이고 가서 어르신들하고 좀 가까이 있으면서 뭔가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첫째는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가서 어르신들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쪽에서도 해주라고 저쪽에서도 해주라고 그러고 저희들은 가서 그냥 무료로 재능 기부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7, 8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네요. 작년에는 많이 다녔습니다. 뭐 주간보호센터 한 3군데 다녔고요. 요양병원도 한 2군데 다녔고요. 그다음에 요양원은 한 3, 4군데 다녔고 그리고 또 야외에서도 저희들이 협회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버스킹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또 맛있는 것도 대접해 드리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한 50명 정도 되십니다. 그 회원분들도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고 이렇게 가정 살림 꾸리다 보니 문화예술 혜택을 못 받고 살다 보니까 나이 좀 어느 정도 드시고 좀 건강이 좀 허락되니까 오셔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가수활동도 하시고 뭐 연주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행사였죠? 오늘은 여수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세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와가지고 음향이나 가수분들 또 악기 연주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즐겁게 해드리는 박수치고 서로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라 즐겁게 해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자, 몸이 아픔을 치료되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래야지만 복지관 오셔서 여러 취미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임영웅식의 소품 같은 인생 한번 서스포를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재밌어. 겁나게 재밌어. 노인들한테 즐겁게 해준 게 얼마나 좋아. 젊은 사람들이 따라서 부르는 게 재밌고 손뼉 치는 게 또 즐겁고. 예,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오셔야 우리 기분 풀어주고 스트레스 풀리고. 저도요 여기 복지관 아니면 집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여기 나오면 좋아요. 스트레스 싹 풀리죠.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억나는 일이 있으세요 혹시? 모든 게 저한테 다 지금 머릿속에 소중하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이 남아있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참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코로나가 한 2년 좀 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잘 계신지 어쩐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2, 3년 정도 저희들이 화양면 보면은 여자도란 섬이 있습니다. 섬에 여러 번 공연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섬에 공연을 가려면은 악기를 조그만 배에 싣고 가야 되거든요. 드럼하고 기타, 색소폰, 그다음에 음향이랑 조그마한 배에 싣고 가서 그 동네 가면은 또 이제 그 오토바이 이 수레라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그 수레에다가 또 싣고 또 가가지고 공연하고 또 오고 그리고 이제 공연하고 노래도 시켜드리고 저희들이 공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어르신들이 음식 장만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랬던 기억이 참 납니다. 오랫동안 항상 보람은 느낍니다. 오늘 같은 공연도 너무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게 어찌 보면은 뭐 이런 단어를 써도 괜찮아도 또 마약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이분들을 또 뵈러 와야 되겠다. 그런 그리고 시골에도 공연을 갑니다. 저희들이 가면은 그 어르신들이 이제 공연 끝나고 저희들이 오잖아요. 빠이빠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언제 올 거냐고 이제 또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그럼 곧 올게요. 그러면서 서로 눈시울도 붉히고 가슴이 찡하면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예지로 자식들 성공시켜서 보내시고 그리고 홀로 외로이 사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공연 가면 그리 좋아합니다. 쉽게 해서 뭐 돼지도 한 마리 잡으시고 잔치입니다. 잔치. 그런데 잔치라는 게 그러잖아요. 끝나고 나면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전하시겠습니까? 하룻밤을 자신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그런 게 조금 이제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거 그게 이제 앞으로 뭐 더 고령화 시대가 될 건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 좀 더 어르신들하고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항상 지내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인생을 알겠어요.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나이로 지금 접어들어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저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건강도 챙겨야 되겠다. 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더 따뜻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니죠. 올라가면 떨리죠.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떨리죠. 그러지만은 이제 그래도 항상 설레죠. 설레. 예. 그래도 재밌습니다. 즐겁고. 어르신 느낀 기쁨이 이렇게 전해지세요?
전해집니다.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애기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항상 그 문화에 젖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수가 온다, 누가 온다 그러면 우선 무조건 박수 칩니다. 잘하시든 못하든 둘째 떠나서 새로운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새로운 분을, 젊은 사람들을 보고 또 항상 또 뭐 응원해 주시고 어르신들은 딱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죠. 어쩔 때는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 나오실 경우도 있어요. 못 뵐 경우도. 어릴 때 전화 한번 안부 전화 드리면 뭐 병원에 계신다든가 막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죠. 네. 복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뭐 보조를 해주러 가지고 복지도 있지만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비로 하면서 또 이렇게 복지하는 게 진짜 복지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게 진짜 봉사죠. 그게.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님도 사실 몸이 불편하십니다. 뭐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동안 제가 젊었을 때 못했던 효도라든가 뭐 효 같은 게 그렇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저도 조금 밝은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왔다는 그런 게 아마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2월 7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